안녕하세요. NFT뱅크의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를 송호연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크리스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제 회사 NFT뱅크에선 영어 닉네임을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 저를 크리스라고 부르고 있고, 카카오 때는 크리스라는 이름 썼고, 네이버에서는 그냥 호연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다녔던 회사 동료분들에 따라서, 어, 이름을 크리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카이스트 학석사를 나왔고, 스타트업에 있다가, 카카오에선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네이버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리드에서 VP of AI Ops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도 NFT뱅크에서 VP of AI Ops를 하면서, 사실 MLOps 쪽을 다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최적화를 해둔 상태고요. 요즘은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덕트, AI 프로덕트, 그러니까 AI나 데이터에 대한 사업화, 그리고 확장 가능한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크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들 소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본인의 회사는 데이터 프로덕트 회사다. 혹은 인공지능 회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잘 다룬다고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이런 이제 빅 플레이어들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까요? 혹은 인공지능이 왜 중요할까요? 이 회사들이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일까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토스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업비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로 위에 있는 이 회사들은 주 수입원이 광고잖아요. 광고 비즈니스가 메인인데 광고 비즈니스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유저의 개인화에 따라서 광고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유한 자산은 바로 유저들이 계속 서비스에 방문해주는 그 트래픽이거든요. 그 트래픽이 이제 자산인 거고, 이 유저가 무료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를 쓰면서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 유저가 원래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지를 다 데이터로 정리해 둔 다음에 이걸로 이 자산으로 벌 수 있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광고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돈을 버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쵸? 구글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목숨을 걸고 개인정보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애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락했죠. 그것은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많이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거는 어떤 상품을 가졌을 때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할까요? 혹은 인공지능 상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심플하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든 회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데이터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론 제가 설명드렸던 예시처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파는 장사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레버리지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구글 모두 유저의 데이터를 가공을 잘 해두면은 광고 성과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회사의 핵심 가치 창출에 있어서 얼마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냐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회사라는 게 AI 프로덕트가 있다는 회사는 직접적으로 AI 프로덕트를 AI 기술이 바로 이제 매출의 파이프라인에 연결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AI 프로덕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알파벨의 매출 흐름도인데요. 뭐 구글 검색 광고, 뭐 유튜브 광고, 애드모브, 구글 플레이, 구글 클라우드. 여기서 각각의 수입원들이 있잖아요. 이 수입원들이 보시면은 이 비즈니스들을 보시면은 검색 광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 중요하겠죠. 데이터로 서치 엔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광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영상 추천도 있지만 광고 추천도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구글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모든 블록체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제 뭐 인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ROI를 계산해주기도 하는데, 주요 이제 핵심적인 엣지는 NFT의 가치를 예측해서 모든 뭐 한 4천만 개, 5천만 개의 NFT의 가격을 예측해서 파트너사들한테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직접 가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팔고 있는데요. 이거를 판매를 하는 경우 유저들은 본인들이 소중한 돈을 지출해서 구입한 이 데이터가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면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프로덕트 회사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데이터를 구매해서 간다고 하면은 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뭔가를 구매하면은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품질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데이터 품질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데이터 품질이라는 게 뭐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품질에 대해서 이제 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좀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품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우수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을 뛰어나게 처리하는 것도 뭐 품질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품질 관리라는 무엇인가? 뭐 TDD 이런 것도 생각이 나죠. 유닛 테스트. 소프트 품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스탠다드에 따라서 ISO 25010이라는 스탠다드에서 어, 8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기능 적합성.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만들어낸 거를 기능 적합성이라고 해요. 유저가 원하는 거를 잘 적합하게 만들어내는지. 성능 효율성은 이제 뭐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호환성은 이제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과 호환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성 같은 경우는 UI, UX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쓸만한지. 신뢰성은 이제 이 뭐 특정 소프트웨어가 그 항상 기대한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 약간 우리가 말하는 품질과 좀 연결이 되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보안적으로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없는지. 유지보수성,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기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러니까 변경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터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변경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유지보수가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개발자들이 많으시죠.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도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도커랑 뭐 가상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윈도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뭐 리눅스에서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해결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 사용성, 신뢰성이 좋은지 세 가지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런 뭐 성능이나 호환성이나 유지보수성 이거는 고객들은 뭐 알 바가 아니죠. 사실 마찬가지로 PM도 제 PM, 저희 회사 PM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기능, 사용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더라고요. 유저의 관점이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 근데 개발자, 저도 개발자로서 우리가 주로 어떤 거를 신경을 많이 쓰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능적 합성은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가. 이거는 뭐 항상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성능 효율성. 우리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적은 컴퓨팅 리소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성.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유지보수성. 이건 왜 우리가 신경 많이 쓰게 되냐? 이걸로 고통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은 이 유지보수성에 특히나 애착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걸 잘 해놔야지 미래에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성. 그럼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품질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주로는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내가 덜 고통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개발자에게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품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기술 부채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죠. 데이터 품질이 잘못되면은, 관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잘 될수록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품질이라는 기본기를 잘 집중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엔지니어든 머신러닝 엔지니어든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품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품질 관리, 품질 경영이라는 게 꽤 오래된 키워드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IT 회사가 있기 전에 이제 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품질 경영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왜 우리가 이 품질이라는 게 기존의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했냐 보면은 품질을 관리하지 않고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품질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게 있어요. 100원이면은 고칠 수 있었던 비용이 상품이 런칭이 되고 출하된 후에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억 단위의 나비 효과로 증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거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초반에 에너지를 써서 이걸 잘 잡아내게 되면은 앞으로 얻게 될 이득이 아주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품질 관리를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조금 더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니까 구체적인 예시로 저희 회사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명확한 이제 품질 관리 활동이 저희는 데이터 프레시네스라는 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시네스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는 거의 3분에서 5분 단위로 계속 전 세계의 마켓에 있는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해요. 특정 NFT 프로젝트의 최적 가격을 긁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 적재를 하고 있어요. 뭐 인제스터, 카프카,
한 다음에 DB에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적재를 하는데 갑자기 뭐 어떤 게가 멈췄어요. 뭐 인제스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데이터가 안 쌓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원래 뭐 5분 단위로 적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나면은 뭐 가장 마지막에 적재된 데이터랑 현재 시점이랑 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뭐 하루 이상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 프레시네스가 뭐 깨졌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시네스가 예를 들어서 뭐 5분에서 뭐 한 30분, 늦어도 30분 이내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졌다고 하면은 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키마 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의 모양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들어온 건지 이를 밸리데이션 하는 걸 말하고요. 데이터 밸리데이션 뭐 3, 4, 5번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이게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프레시네스는 저희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 예전 방식인데 이게 그 시간 단위 파이프라인이에요. 시간 단위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파이프라인인데 요즘에 이제 거의 5분 단위로 바꾸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간 단위 아니다. 이거 이거 데일리네요. 데일리 파이프라인인데 현재는 이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바뀌긴 했어요. 이 데이터 프레시너스가 계속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데이터가 얼마나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이걸 보시면은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40시간 이상 딜레이가 되면은 문제가 있다. 장애 시그널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죠. 이제 전체 관련 뭐 ML 엔지니어나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이메일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뭐 데이터독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독에서 커스텀 매트릭 비싸진 않아요. 이 세 가지 세트만 봤을 때는 커스텀 매트릭은 이제 특정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API로 찔러주면은 이 매트릭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SLO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음, 커스텀 매트릭 다음에 모니터를 만들죠. 모니터를 만들면은 데이터 프레시네스를 뭐 시간이라는 수치로 넣어줬다고 하면은 뭐 분단위로 할 거예요. 아까 예제 케이스에서는 시간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현재 시간이랑 마지막 데이터의 시간을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40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걸어서 데이터의 프레시네스가 어느 특정 지표 아래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 SLO를 설정해 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정상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모니터에서 지정을 해두는데 정상 상황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이걸 에러 버제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뭐 24시간 중에 99%의 뭐 업타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체 24시간을 뭐 1%만 이제 장애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SLO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매트릭을 설정하고 그리고 SLI,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커스텀 매트릭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모니터는 이제 이 커스텀 매트릭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걸 가져다가 오브젝티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이트 릴라이빌티 엔지니어링에서 SLI랑 SLO를 기본적인 관리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를 몇 가지 설정을 한 다음에 주요 파트너사들한테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를 공유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품질 관리에 이제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죠. 얼마만큼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거는 이제 가비지 앤 가베지 많이 들어보셨죠? 스키마 밸리데이션.
스키마 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데이터가 우리가 의도한 데이터가 맞냐라는 걸 하나씩 다 체크를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오진 않는지, 혹은 뭐 어레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딕셔너리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개발자 마음대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파트너사들. 저희가 뭐 크롤링 했는데 크롤링한 정보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생기죠. 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크롤러를 만들었든 뭐 뭘 만들었든 간에 데이터는 항상 바뀝니다. 무조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가정을 하시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혹시나 외부 데이터가 고장났어, 달라졌어, 이거를 인지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대응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쓰레기가 들어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서빙한다고 치면은 머신러닝 데이터가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근데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밸리데이션을 안 했으니까 디버깅 프로세스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변경을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원인이, 왜냐면 데이터 프로덕트 혹은 머신러닝 프로덕트 마찬가지예요. 사일런트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스키마를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는 일단 들어왔는데 이걸로 데이터 전처리 해서 모델에 인풋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차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바뀌었네, 이거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던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요. 그러니까 뭐 스키마,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걸로 뭐 시리얼라이즈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요 목적은 스키마 밸리데이션입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는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스키마를 잘 정리를 해두면은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얘가 알아서 걸러줍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뭐 종종 카프카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꼭 쓰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카프카 스키마 레지스트리.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컴플런트를 쓰는데, 컴플런트에서 이 스키마를 등록을 해주면은 우리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이 인젝션 될 때 다 스키마가 잘 정확한지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파이단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해 두는데,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유저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이상한 데이터를 넣어요. 여기다 프렌드의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숫자였잖아. list of int인데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밸리데이션 for 유닛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 생산하는 모듈들이 있으면은 데이터 생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샘플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세 가지의 샘플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쓰면 좋은 게, 데이터 프로덕트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아웃이 되는지 예제를 넣어놓고 테스트 드리븐으로 개발하는 게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제 데이터 특성상 그 음, 뭔가 앱 개발하는 것처럼 뭔가 유저의 딱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해주는 프로세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닛 테스트가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만 검증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밸리데이션 로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널이면 안 된다, 뭐 숫자를 다 더하면은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상하면 안 된다, 언어 관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데이터 프로듀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데, 어떠한 이제 로직을, 점검한 로직을 넣고 어떤 모듈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프로듀싱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듀싱 하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하고서 내뱉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 유닛 테스트의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내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유닛 테스트에서도 활용하는 로직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밸리데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파이프라인 관리를 에어플로우로 활용하는데 ETL 작업이 실행된 뒤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적재되었는지를 뭐 배치 단위로 뭐 상관없어요. 배치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뭐 SQL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빅쿼리도 있고 뭐 파이스파크도 있는데 스파크 SQL로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중복이 있는지는 없는지 아니면은 가격 정보가 음수는 아닌지 재고가 음수는 아닌지 데이터가 아예 생성이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저희 에어플로우 덱에서 여기에 항상 보시면 무조건 저희 템플릿에 밸리데이션 스텝을 필수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쿼리를 넣고 쿼리의 결과가 밸리데이션이 됐는지를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에어플로우에도 보시면은 빅쿼리에 이제 그 밸리데이션 쿼리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함수가 있어요. 그 클래스라 해야 되나? 예, 그게 있고요. 오퍼레이터라 해야 되나? 네,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태스크 이제 이 대익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L 관점에서는 온라인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데이터 퀄리티로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모델로 생산이 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인데,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 하시면은 항상 이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만 보시잖아요. 트레인 매트릭과 테스트 매트릭이 있는데, 이거를 오프라인 성능이라고 봐요. 근데 일단 실제로 모델이 배포된 후에 성능은 온라인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 퍼포먼스는 많이 안 봐요. 배포하기 전에 기본적인 뭐 체크만 할 때 쓰는데 저희 이제 실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델이 실제 필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는 온라인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로는 슈퍼바이스 러닝에 해당이 되긴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플로팅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퍼포먼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고객들한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퍼포먼스 관리 기법,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퍼포먼스 관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로 인해 고생을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주니어분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품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이, 아, 저는 항상 모든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열심히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프로덕트 혹은 AI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품질의 뭐 1%, 2%의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 엄청난 경쟁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조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품질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품질은 가격이 잊혀진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된다라는 구찌 패밀리의 슬로건처럼 우리도 명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NFT뱅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한 1년 넘었는데 엄청 재밌게 여전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 이 링크드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송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저희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링크드인으로 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보다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